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엔 바다톡톡 도입 강연을 맡은 주월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윤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뜨거워지는 바다와 폭우인데요. 왜 장맛비가 소나기처럼 내리고 태풍은 갈수록 세지는 것일까요? 오늘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뜨거워진 바다의 이야기, 그리고 구름, 장맛비, 태풍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건데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온실효과인데요.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는데 만약 흡수만 한다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네, 흡수한 만큼을 반드시 방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조건이 다른데요.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지표면이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지구복사 에너지 형태로 내놓는데요. 이때 태양이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놓겠죠. 그래서 엄청 추워지게 됩니다.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이요. 대기가 있을 때에는 이 대기로 인하여 태양 에너지가 반사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서 30% 정도가 반사가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70%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특히 지표면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또 흡수한 만큼 내놓습니다. 그걸 지구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구복사 에너지가 나갈 때 대기에 있는 성분에 의해서 다시 흡수되고 다시 방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온난화와 헷갈리셔서 이게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고요. 태양이 지고 나서도 여전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밤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실효과는 지구에서 꼭 필요한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에 있는 기체들, 모든 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체들을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점점점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이고요. 이 지구온난화가 우리한테 엄청난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구온난화는 해수의 온도를 최근 100년간 약 1도 정도 높였는데요. 1도 정도 높아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7%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 말고도요. 수증기 역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구복사 에너지를 더 흡수하게 되고요.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바다가 뜨거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지면 수증기를 공급하고, 수증기는 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바다는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엄청난 효과를 주는데요. 너무나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됐답니다. 그러면 역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도 뜨거워진 바다가 흡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마치 따뜻해진 탄산수, 콜라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기 힘들듯이 따뜻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따뜻해진 지구는 바다를 따뜻하게 하고, 바다는 수증기를 공급하고, 또한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면서 따뜻해진 바다가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키게 되는 효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의 생물들도 살기 힘든 조건이 되겠죠.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바다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따뜻해진 바다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도 소나기처럼 내리는 장맛비. 장맛비는 소나기처럼 내린 게 아니라 여러 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게릴라성 소나기로 내리는 장맛비, 그리고 더 강해지는 태풍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나기처럼 내리는 장맛비와 더 강해진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비는 어디서 내릴까요? 당연히 구름에서 내리겠죠. 그러면 구름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름은 수증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지만, 수증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체 상태입니다. 즉, 구름은 눈으로 보이는데 수증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절대 구름은 수증기로 되어 있다 말할 수 없겠죠. 눈에 보이는 액체이거나 고체인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로 되어 있는 게 구름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과 안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아래쪽에서 저 구름들을 본다면 구름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저 구름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안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들은 저것들을 구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높은 곳에 떠 있는 건 구름, 낮은 곳에 떠 있는 건 안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굳이 구름과 안개를 비교해 보는 이유는 구름 속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 안개 속을 걸어본 적은 있잖아요. 구름 속이 물방울과 얼음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하늘 위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떠 있는 거잖아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는 어떻게 저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는 지상에 있었을 겁니다.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얼음알갱이가 또는 물방울이 되어 구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공기는 올라갈까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준비했어요. 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이렇게 수조 안에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어때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기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공기가 상승하는 원인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주변보다 따뜻하기만 해도 공기가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주변보다 따뜻한 경우 말고 두 번째로는 공기가 올라갈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리판을 선생님이 떼볼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떼보면 이렇게 떼보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탑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것을 그대로 물속에다가 풍덩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공기가 올라가는 두 번째 이유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라가게 세워준다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선생님 손 쪽에 있는 이 병 속에서는 중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워보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 바퀴를 돌려서 서서히 돌려볼게요. 서서히 돌려서 이렇게 돌려보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공기도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특히
차가운 공기를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주변보다 뜨거우면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비교해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났을 때를 살펴보면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가 주변보다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왜 응결하게 되는 걸까요? 결국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는 거니까 응결하게 되는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지는데 낮아진 만큼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과 열 교환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단열 팽창, 열의 교환 없이 팽창하게 되는데 이렇게 팽창한 만큼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응결이 일어나는 건데 진짜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지 역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름 발생 실험 장치인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구름 발생 실험 장치 안에 액정 온도계를 넣어 두었어요. 액정 온도계는 색깔로 이것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28도에서 30도, 30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해준 만큼 압축이 되면서 내부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팽창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뚜껑을 열어볼 건데요. 여는 순간 팽창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온도가 원래 상태인 28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이번에는 온도계를 빼고 순수하게 팽창을 해서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온도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병이 되게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공기를 넣고 있고요. 선생님이 일을 해준 만큼 내부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갔는지 이제 더 이상 넣지 못하겠어요. 이제 팽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은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여기서 보이는 이 하얀색 연기, 이 연기가 바로 구름입니다. 방금 본 실험처럼 뚜껑을 열면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트병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고요. 페트병이 뿌옇게 흐려지고 하얗게 움직이는 것이 나타났죠. 바로 수증기가 응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열 팽창에 의한 응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왜 온도가 내려가면 결국 응결하게 되는 거 하는 겁니다. 공기라는 것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곡선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예를 들어서 공기 A가 있는데 공기 A는 35도 정도 되고요. 약 40 정도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 정도 포함하고 있다면 불포화 상태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수증기량으로도 충분히 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포화가 일어나면 남는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고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 양으로도 충분히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면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가 주변보다 뜨겁거나 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난다는 그런 조건이 되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팽창하게 되고요. 팽창하게 되면 팽창한 만큼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응결이 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가 구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지구온난화가 폭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게 되고요. 또 따뜻해진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았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수증기량이 적은 공기는 아주 온도가 많이 낮아져야, 즉 아주 위로 많이 올라가서 팽창을 많이 해야만 응결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굉장히 높은 곳에 상층은 그리고 얇은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구름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기 힘들겠죠.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는 공기는 조금만 상승해도 아주 두터운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하층운의 두터운 구름을. 다시 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두텁게 만듭니다. 두텁게 만든 구름은 당연히 비를 내릴 때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게릴라성 폭우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뜨거워진 지구는 한반도에 비를 내리게 될 때에도 게릴라성 폭우를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뜨거워진 지구에 의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파랗게 보이는 제트 기류가 보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제트 기류가 상층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북쪽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벨트 역할을 해줘요. 근데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굴곡진 제트 기류 형태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한반도는 사실 따뜻한 공기가 자리하게 되면 여름, 차가운 공기가 자리하게 되면 겨울이 오는데 여름이 오기 전 초여름에는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장마전선을 이루면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서서히 내리게 되는 그런 비를 우리는 장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나기 같은 장마비가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아까 말했듯이 예전에는 장마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얇은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름도 덜 두껍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런 장마비가 내리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트 기류가 약해진 상태에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또 지구가 따뜻해졌으니까 북태평양도 따뜻해졌잖아요. 그럼 북태평양 기단이 훨씬 더 센, 더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두꺼운 기름, 발음이 좀 이상하죠? 두꺼운 구름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나기와 같은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했던 실험하고 또 더 뜨거운, 아까 했던 실험보다 더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2개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만나는 실험을 또 준비를 했어요.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넣어보면 선생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실험하고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실험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뜨거운 공기는 좀 더 빠르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더 찬 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고 더 뜨거워진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게 되면 소나기와 같은 장마비가 내리게 되는 데다요. 이런 것들이 쉽사리 세력이 약해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장마전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장마가 굉장히 짧게 끝나는데 이번 장마는 한 달도 넘게 길게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난화가 너무나 긴 장마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뜨거워진 열대 해상에서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풍속이 최대 풍속이 17m/s인 그런 열대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태풍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증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해수면에서 물이 증발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수증기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팽창하면서 온도 낮아지면 응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액체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데 이 에너지 때문에 태풍이 유지되는 건데 워낙 수증기가 많다.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물로 변할 것이고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태풍은 훨씬 더 센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이 더 세게 지나갔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런 것들이 계속 태풍이 며칠 간격으로 올라왔고요. 가을 태풍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온난화는 태풍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이요. 지구온난화가 바다를 뜨겁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뜨거워진 바다가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녹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수증기가 만드는 구름은 더 찬 기단과 더 따뜻한 기단이 만나게 되면서 장마를 오랫동안 그리고 소나기성의 장마비가 내리게 했으며 태풍도 훨씬 더 강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쭉 해보았습니다. 와우, 바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왜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종이를 아껴야 돼요. 왜요? 종이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니까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요즘은요 비행기 여행을 자제하기도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우리는 뭐 비행기 탈 일이 많지 않지만 유럽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하지만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면 7, 8시간 걸린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비행기를 탐으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육식입니다.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런 육식을 위해서 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요. 결국 온난화도요, 더 많이 배워야지만 줄이는데 한몫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잖아요. 오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 많이 배워보기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수요일에 바다톡톡의 주제처럼 지구온난화가 폭우를 가져오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조금씩 실천하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